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당내 진상조사단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등 지도부는 조작에 관여하지도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 해명만 그대로 전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명품 시계를 버렸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압박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미국이 FTA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FTA 재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 주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의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홍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늘 밤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최고 150mm가 더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일 새벽 제주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이 유례없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일정을 3차례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 4회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화제가 됐던 폐건물 옥상 쓰레기 더미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시민의식이 불러온 대규모 쓰레기 투기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인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 불거진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결론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착수 엿새 만에 오늘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조사 전부터 당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선긋기를 해왔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의 너무 과도한 열정 때문에 일어난 단독 범행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안철수 대선 후보, 또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장병환 선거대책본부장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고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건데요. 조사 내용에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이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가 SNS 메시지 내용과 녹취 파일이 허위로 작성한 것을 숨기고 있다가 관련 내용 일체를 스스로 밝혀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4일 조성은 전 비대위원의 보고를 받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다음 날 이용주 의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당의 핵심 인물들이 제보 조작 사건을 공개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야 알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제보 내용을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지난달 25일 이유미 씨 등 관계자 면담 자리에서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 해명만 듣고 결론을 내린 건데 국민의당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연락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은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이며 JTBC 이화종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당 얘기는 이유미 씨 빼고는 당에 누구도 이걸 몰랐다. 네. 그러니까 제보 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 지도부는 제보 조작은커녕 제보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네,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결과 발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건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준서 씨가 박 전 대표와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이라고 밝힌 건데요. 통화 시점은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을 발표하기 나흘 전인 5월 1일입니다. 예, 뭐 거의 직전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예, 원래 이준서 씨가 그날 메신저 바이버, 네.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직접 확인은 못했다. 이렇게 박지원 당시 저 비대위원장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전에 몰랐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걸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서관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까지 박지원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제보와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게 기존의 박 전 대표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통화했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이런 사실이 나오자 오늘 박 전 대표는 통화한 사실이 기억에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예. 하지만 조사단이 그날 박 전 대표의 수행국장과 그 이준서 씨의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화하셨습니까?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이 전 최고위원이 네, 통화했습니다라고 했던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또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이 통화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당시에요. 예, 예. 통화했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통화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건 안 나왔습니까? 조사단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씨가 박 전 대표에게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예. 메신저로 관련 자료를 보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 이런 말만 하고 간략하게 통화를 하고 끊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화 자체도 이준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자면 네. 실제로 통화를 했고 또 자료를 보냈으니까 봐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당시에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중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본인들이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역시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안 전 대표의 주장대로 오늘 이제 조사단에서 밝힌 부분도 안 전 대표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알린 25일 전까지 안 전 대표는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그보다 하루 전인 24일 상황으로 보면요, 이런 결론에도 조금의 의문은 남습니다. 이날 아침 이미 이유미 씨가 당 관계자들에게 제보 조작을 털어놨고요. 그리고 안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의원 몇몇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 어렵게 이준서 씨가 안 전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소고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라고 해서 안 전 대표는 이제 당 관계자들에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내용,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현재 급박한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을 예. 대화를 오고 갔다는 그런 정황입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상식 차원에서라는 전제를 붙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역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해가 가지 않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구심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이준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보 조작을 몰랐느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려면 예. 몰라야 되는데 네. 이준서 씨가 네. 그것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단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의혹인데 사실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에요.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라고 한 뒤에 그 바이버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씨가 사실대로라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유미 씨가 뭔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문자가 저렇게 삭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관영 조사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이 이미 압수돼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예. 그 삭제된 부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조사가 끝났는데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보 조작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의 침묵을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털어놓은 뒤 오늘 당 진상조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일주일 동안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오늘 국민과 당에 정말 죄송한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안 전 대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안 전 대표의 침묵을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지난 대선까지 안 전 대표를 보좌했던 한 측근은 법적 책임보다 무서운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며 이게 새정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도 안 전 대표가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당 전현직 지도부가 나서 사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창당 당사자이자 당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인물로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5.1%를 기록하며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이 8.8%인데 국민의당이 8.7%였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이 진상조사 발표를 했는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이 조사할 방침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다만 오늘 조사를 받는 인물들 외에 추가 소환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오늘 그 윗선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이 제보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지난달 25일이며 자신은 이유미 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결국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건데 검찰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검찰이 일단 주목하는 건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인지한 시점입니다. 지난 5월 8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단서인데요.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할 경우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뒤늦게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감췄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이 전 최고위원도 이유미 씨처럼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나요? 현재로선 이 전 최고위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사는 자정을 넘길 거라며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도 할 계획입니다. 예, 검찰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자, 한국 외교는 미국 넘어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언론 발표문이 나온 직후부터 이번 회담에 갈등 요소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싸움을 붙이고 한국에는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경고의 메시지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은 사드를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더군요.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예 브리핑에서입니다. 껑상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요 당사국인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소통하는 데 중국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러시아로 출발한 시진핑 주석 역시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중러 두 나라는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닐 정도로 미국 측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협의는 별개 과제로 남은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발언을 반박한 셈입니다. 예. 자, 이런 반응은 이미 관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비판적 논조를. 그렇죠? 예, 북핵 문제는 컨센서스, 즉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에서 갈등을 드러냈다. 한국은 희비가 갈렸다고 관영 신화사가 1일 밤 워싱턴발로 보도했는데요. 이 논평은 컨센서스가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인민일보 오늘자에 사실상 그대로 실렸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동학만과 신경보 등 주요 매체들도 한국의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추진되어 온 한중 정상회담, 이게 이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전 조율 작업이 제대로 잘 안 될 정도로 좀 어렵다면서요? 예, 양국 간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성남 제1차관, 이해찬 전 총리의 조율로도 확정이 안 될 정도로 의제 조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혀 의제의 강론에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칫 미중러 간 양자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속에 한중 정상회담이 낄 여지가 좁아진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면 회담의 성패를 쉽게 예단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귀국 다음 날 바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면 그 자체로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관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자 비교적 접근이 쉬운 남북 간 체육 교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참가는 그 자체로 이 대회의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IOC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북한을 참가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IO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1998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생각난다며 IOC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 구체적인 참가 형태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논두렁에 버려졌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기억하시는지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은 검찰의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검찰을 떠난 후인 2015년에 논두렁 시계는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정원 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없애겠다고 강조해왔고, 이미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12개의 과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또한 12개 사건 가운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습니다. 얼마 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했지만 보도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해당 보도가 나온 과정에서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를 진상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2015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 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며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선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진상조사가 본격화되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정부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12개 사안으로 정리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조선일보가 갑자기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낸 뒤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는 최 전 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였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청와대, 법무부와 수사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이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정원이 최 전 총장을 뒷조사한 뒤 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국정원 직원 송모 씨 등이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송 씨가 왜 최 전 총장의 뒤를 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행위는 인정됐지만 범행 동기도 배후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을 국정원의 명백한 검찰 수사 개입으로 보고 그 배후와 청와대 압력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 두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해당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이석 법조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국정원 논란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먼저 일명 논두렁 시계라고 불리죠.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일과를 수사하던 중에 언론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계를 김해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예. 검찰 역시 이를 기자들에게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는데요. 예. 해당 사안은 검찰의 대표적인 피의 사실 공표 논란으로 꼽히면서 중수부 폐지론 등 후폭풍을 거세게 몰고 왔습니다. 예. 근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검찰을 떠난 뒤에 한 언론에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게 국정원이라고 밝혔고 몇 단계를 거쳐 보도가 이뤄졌으며 개입 근거는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으로 의혹이 옮겨간 겁니다. 예.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역시 국정원이 중간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미 불거졌었죠 그때도. 네. 예. 어땠습니까 그 당시 내용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검찰총장이 된 최 전 총장은 당시에 인터넷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 송모 씨 등 일부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예. 당시 송 씨는 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법원은 해당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 씨 등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국정원의 그런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자, 이번 재조사 사실 이 두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12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 모두 12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재조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2012년 대선에서 댓글 부대의 활동이었는데요. 예. 이번 두 사건 역시 국정원이 갖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국정원의 국내 활동 금지를 선언한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정원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첫 단축 계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 당시에 얘기할 때 그 정보 출처가 국정원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 취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조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정원 내부에서만 조사하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궁금증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조사는 과거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가진 국정원이 뭐 이번 논두렁시계나 최동욱 전 총장 사건처럼 그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인물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고요. 예. 또 이런 발언을 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뭐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만일 이것이 조사해서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뭐 당연히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뭐 상식적으로는 하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이석 기자였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인 지지율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다른 정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위와의 표차를 3배 가까이 벌리며 압승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홍 대표는 대대적인 당 쇄신을 선언했지만 내부 총질은 안 된다며 대규모 친박 청사는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당은 친박 정당이 아니란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구성원으로서 전부 함께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에는 오늘도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대선 때부터 여당 이중대, 얼치기 좌파라고 주장했다가 거센 반발을 산 국민의당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 통합될 것으로 바른정당 문제도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국민의당은 이례적으로 정치 현실에 눈 감은 극단적인 패권주의 DNA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개혁 활동에 앞장서온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개혁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4명을 지명하면서 인선을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언론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온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의 원로입니다. 새로 구성될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MBC와 YTN 등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와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자유 요구 등 공영방송과 관련한 언론학자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엔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백 교수를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박능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엔 정통관료 출신 인사인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리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오늘부터 4대강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먼저 4대강을 반대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다 공유를 했을까.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리가 밝혀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법에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비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강력하게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형사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례상 단순한 정책 결정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나 개인 비리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호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채택에 반대해온 국민의당은 오늘 참석하는 대신 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함께 적었습니다. 네, 장마와 태풍 소식입니다. 오늘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지만 장마 전선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강원 홍천군 구룡령에는 오늘 하루에만 17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인근 내면에는 새벽에 1시간 동안 71.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하루 동안 경북 상주와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 등에 100mm 안팎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오히려 손에 들고 나온 우산이 무색해졌습니다. 우산도 큰 거 가져오고 신발도 막 편한 걸로 신고 왔는데 근데 비는 안 오고 막 굉장히 그 습도가 높아서 몸은 축축하고 덥고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요. 낮 동안 장마 전선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륙의 비구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부터는 비구름이 다시 발달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등에 최대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1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계속 유의해야 합니다.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며 주말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오랜 가뭄으로 장마를 기다리긴 했지만 시작부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난 밤사이 장대 같은 비가 오면서 공사장 흙더미가 고속도로 위로 쏟아졌고 강원도 홍천에서는 마을 주민 60여 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도로 갓길에서 흙더미가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근 공사장에서 축대가 무너진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입니다. 토사랑 이제 콘크리트 더미가 같이 쓸려 내려가지고 여기 인근 도로가 아예 아수라장처럼 꽉 막힌 상태였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00여 톤 흙더미가 도로를 덮치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인천 방향 진입로가 오늘 밤 자정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강원도 홍천의 피해가 역시 컸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게 쏟아진 홍천군 내면에서는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 교량을 이용하던 가덕마을 주민 60여 명이 오늘 하루 고립됐었습니다.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청주 서원구 모충동 무심천에서 87살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다리를 건너다 하천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지금 태풍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제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주 서귀포항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최충일 기자, 뒤쪽에 항구로 대피해서 정박 중인 배들이 보이는데 벌써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한 이후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졌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부는 등 태풍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도 서둘러 인근 항폭으로 대피했습니다. 제가 있는 서귀포항에는 300여 척이 들어와 배를 단단히 묶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태풍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그제 저녁에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대만을 지나서 서귀포시 남쪽 350km 해상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시속 24km로 북북 서진해 내일 새벽 서귀포 남쪽 18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마돌은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의 중간급 강도에 크기는 소형 태풍입니다. 하지만 강풍 반경이 180km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엔 제주도 남쪽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방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을 하는 겁니까? 네, 기상청의 예보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 남쪽 지점에서 방향을 일본 쪽으로 꺾은 뒤 오후쯤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이후 급속히 세력이 약화돼 모레 오전 일본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마돌이 몰고 온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대거 유입돼 장마전선과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주 서귀포항에서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냐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조 전 장관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의 결심에서 이용복 특검부가 구형 직전 재판부를 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6년, 또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지시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특검은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한국 남자 수명이 80세라며 그냥둬도 1, 2년인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나라며 고령이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념을 다했으나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조 전 장관도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7일 이뤄집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릴레이로 나서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해치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은 눈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이 박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됐다며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이 국제적 기준에 유례가 없고 인권과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했고,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구속기간 내 재판을 끝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작정한 듯 입을 모아 재판부의 신속 심리 방침에 반발한 겁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박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순실 씨는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면서도 재판을 주 4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방청객 2명이 퇴정당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가맹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결국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들에게 치즈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보복 출점에 나선 혐의 등이 제기돼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정 전 회장은 취재진 질문이 계속되자 입을 열었습니다. 무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치즈 통행료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맹점들이 시중가보다 30%가량 비싼 치즈를 구매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횡령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의 가게 인근에서 보복 점포를 열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탈퇴 점주로부터 보복 출점 정황이 담긴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한 정우현 미스터 피자 전 회장의 모습은 프랜차이즈 신화의 그늘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대 앞에 피자 가게로 시작해서 일본 미스터 피자 본사까지 인수한 것처럼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도 100조 원대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질수록 본사의 힘도 세졌고 가맹점에 대한 횡포 또한 심해졌습니다. 피자뿐만이 아니라 치킨, 김밥, 빵집, 프랜차이즈 곳곳에 숨어있는 본사의 갑질을 먼저 전다빈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치즈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비싸게 파는 식으로 치즈 통행료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도 모르고 본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이런 깜깜이 납품은 피자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를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거를 비싸게 파는 거죠. 13,000원을 더 받고 있는 거죠.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생닭 한 마리에 5,200원을 받는데 도매 시세보다 2,0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러 점포의 품질을 균질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가의 제품들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가맹점에 저희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과 상관 있는 식재료뿐 아니라 주방 용품까지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키친 타월 같은 것도 그렇고 물비누 같은 것도 있고요. 본사에서 구매를 하라고 한 곳에 지정해 준 것 아니면 안 돼요. 행사를 하라면서 본사가 사은품을 억지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도 없는데 넣어준 거잖아요. 나중에 밀어넣기처럼. 왜 단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저희는. 꼭 필요한 물건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재료를 떠안기고 정작 팔 때는 점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을 많이 해서 손님을 모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배달 앱은 소비자에겐 편리하지만 가맹점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어서 구일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은 본사 강요 때문에 2만 원짜리 제품을 15,000원에 팔다가 포기했습니다. 지원 하나 없이 저희 돈으로 일단 다 했는 거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세달째부터 안 했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막 큰 소리 막 치면서. 포장 주문이나 배달을 하면 30-40%씩 할인해주는 피자값도 점주들 부담입니다.
오늘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일부 본사에서 보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시킨 배달 앱은 새로운 골칫거리입니다. 재료비는 매일 나가는데 배달앱 업체에서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최대 보름 동안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사 대표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져도 정작 매출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가맹점입니다. 국회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제출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5,850원에서 최근에 그 공정위장 바뀌고 순간 5,200원으로 순간 내리더라고요. 김상조 효과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용의자 2명이 범행 아흐레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남에서 검문과 수색을 벌여왔는데 범인들은 일찌감치 서울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30대 남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방에 일주일치 선불을 내고 들어간 이들은 배달 음식만 먹으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9시 돼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둘이서 나오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오늘 오전 10시 방을 덮쳤습니다. 경남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31살 심천우와 36살 강정임 씨가 범행 아흘에 만에 검거된 순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함안에서 이들을 추격하다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이후 주변에 검문망을 쳐놓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왔지만 이들은 이미 서울로 도망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심 씨가 인터넷에 접속했다며 경남 거제에 7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지만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2사람을 창원 서부서로 압송 중입니다. 밤늦게 2사람이 도착하면 아직까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베 일강, 일본 정치권을 수년간 상징해왔던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베 총리가 키운 여성 정치인에 의해서 허물어질 위기입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자민당 역사적 참패.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성적표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27명을 뽑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57석이던 자민당은 23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965년과 2009년 선거 패배 당시 38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총리 부부의 사학 스캔들과 측근들의 실언, 여론을 무시한 공모주의 강행 등이 패인으로 꼽힙니다. 自民党に対する厳しい叱咤と深刻に受け止め、深く反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반면 고이케 지사의 도민 퍼스트회는 기존 6석을 49석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연립여당에서 뛰쳐나온 공명당과 무소속까지 합하면 고이케 지지 세력은 79석에 이릅니다. 東京大改革への期待、これを受けての結果だと考えております。 아베 일강 체제가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던 아베의 개헌 꿈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베에 의해 2007년 방위상에 발탁된 고이케 지사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 성향 행보도 보여왔습니다. 그가 올해 안에 전국 정당 출범을 예고하며 정계 개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언론의 적대감을 드러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프로 레슬러처럼 한 방송사를 때려 눕히는 패러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언론에 대한 분노와 폭력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가족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CNN 로고로 얼굴이 가려진 남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퍼붓습니다. 폭력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장면이 3번 반복된 후 CNN을 사기 뉴스라고 조롱한 로고가 등장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e fake media tried to stop us from going to the White House.
but I'm president and they're not.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한 슬픈 날, 어린애 같은지 말문이 막힌다. 미 언론은 충격을 쏟아냈습니다. This is an index of his state of mind. 언론단체는 트윗은 대통령직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적절성을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불신을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가족이 트럼프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길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썰렁했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건축 추진 소식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근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빚내서 집을 사려는 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손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었습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이거 규제가 달라져서 매물을 넣어버리지 내가 안 하지. 오늘부터 서울 세종 전역과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 40곳에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담보인정 비율 LTV를 70%에서 60%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춰서 적용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는 5억 7천만 원 가량으로 예전보다 1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갭 투자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고 대출 규제 예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이 쓰레기 더미에 뒤덮인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 건물인데다가 건물의 출입구도 모두 잠겨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건물 옥상에 버려지게 된 건지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됐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을 보시면 건물 옥상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 옥상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인천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위치한 3층짜리 폐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진에 나온 장소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뭘로 보이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 이런 거 아셨어요 혹시? 몰랐어요. 네, 여긴지 전혀 모르겠네요. 사진에 나온 건물 앞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모두 막혀 있고요.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조금 뒤로 나와서 담장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담장 위쪽을 보시면 군사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뾰족뾰족한 철조망들이 길게 설치가 돼 있어서 내부 진입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주변에 설치한 울타리 안쪽에도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옥상을 뒤덮은 쓰레기 더미는 위성사진에서도 보일 만큼 수년째 방치돼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근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어떤 게 벌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신발과 녹슨 통조림 캔도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편의점 봉투에 쌓인 생활용 쓰레기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와서 보실까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뜯겨나간 쓰레기 봉투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쓰레기가 이곳에 버려지기 시작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봉투 안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도시락 뚜껑 안에서 바퀴벌레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 생산 연도가 2016년 9월이니까요. 최소 10달 전쯤 버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 쓰레기 봉투에서는 이 소세지 껍데기에서 올해 6월 27일까지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거에 나온 거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버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할구청과 함께 바로 앞에 위치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로 올라가 봤습니다. 개방형 복도에 들어서자 발 아래로 쓰레기 더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난 삼아서 한두 개 버린 게 너도 나도 버린 게 아닐까. 시민의식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거 뺏기는 답이 안 나오니까. 흉물스러운 모습에 건물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안 얻으려고 그래. 여기 서울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뭐 뻔히 보이니까 나머지 같은 거 거기 살겠어요. 오피스텔 건물과 폐건물 옥상 사이 거리는 20여 미터 정도인데 실제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밤늦은 시각 한 주민이 복도에 나타나 서성거리더니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재빨리 내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앞으로 안내문을 붙이고 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시작됐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도심 한복판 집단 쓰레기 투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다며 밤마다 내버린 건 어쩌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은 아니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가운데는 불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불새로 더욱 유명한 내용이죠. 한 소년이 위기에 처한 불새를 구해주었더니 불새는 그 보답으로 작은 황금 깃털 하나를 뽑아서 소년에게 건넸고 소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 깃털을 허공에 던지니 깃털은 불새가 되어 소년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새의 황금 깃털 하나는 아주 작고 가벼운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불새의 것이니 불새와 다름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깃털과 몸통, 각종 대형 사건마다 등장해왔던 익숙한 단어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불과 대선 나흘 전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을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해당 정당이 내놓은 답변은 그러했습니다. 조작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였을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간단한 면담으로 마무리됐고 그 역시 거짓말에 속았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릇된 충성심에서 비롯됐다는 이 모든 혼란은 깃털 같은 사람 하나를 깃털처럼 날리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게 깃털을 날려 보낸 사람들은 그 다음의 구원을 기대하겠지만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국내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하늘 높이 나는 새의 한쪽 날개에서 깃털이 단 4개만 뽑혀도 새는 그만 갈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그 깃털 하나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깃털 주인의 운명마저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깃털과 그 주인은 결국 한 몸이란 것. 신화에서는 신화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정치에서는 정치적으로 그 둘은 한 몸이라는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1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거 사건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러니까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시계를,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이것이 검찰에서 이른바 이제 언론 플레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그것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것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다라고 나중에 이인규 중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정치부 유선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적폐청산 TF가 이미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죠. 네, 적폐청산 TF가 오늘도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과연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12가지 사안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앞서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의혹,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을 유독 먼저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적폐청산 TF 측은 이 사안을 특정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권력형 의혹을 먼저 본다. 그리고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 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은 당시 검찰과 대립하던 국정원의 지휘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고요. 예. 또 불법 사찰을 한 당사자 중에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의혹이고 또 파고들 단서가 있기 때문에 또 비교적 최근 사건이라는 점까지 고려가 돼서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파고들 단서라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송 씨의 진술,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송 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 사안을 알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옆칸에 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있고 이 학생이 뭐 어디 초등학교에 몇 학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심각하다 생각해서 알아보게 됐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재판부조차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서 국정원의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서 저질러졌을 것임이 능히 짐작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면 곧바로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사와 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수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이게 왜 그 수사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냐 하는 그런 근거는 네. 지금 적폐청산 TF의 현직 검사도 파견을 했잖아요. 네. 매우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그래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대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수사를 의뢰를 하려면 일단 현행법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등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파견받은 검사들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이미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건데요. 단순히 동원된 몇 명 직원 이렇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간부들이 개입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을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조금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일부에서 사실 뭐 자세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됐고 12개 사안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현행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들이 모두 보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수사 개입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요. 몇몇 가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실제 수사 의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잠깐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이석 그 법조팀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로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 수사를 지휘했을 때 이 얘기가 즉 논두렁 시계 사건 그 내용이
국정원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검찰을 물러난 지 한참 뒤인 재작년, 그러니까 네. 2015년에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가는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그 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그것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나중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부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확실한 부분은 이제 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은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예. 반드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성과와 함께 여러 가지 숙제도 남겼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과의 이 회담도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연세대 정치외교과 특임 명예교수로 계신 문정인 교수와 함께 이런 얘기들 잠깐, 길진 않습니다만 잠깐이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리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좀 못 들 것 네, 같습니다. 예. 요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길게 강의하고 계십니다만, 예.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여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역사성에서 좀 보자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상대했던 것이 바로 중공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그 두 강대국에 끼인 우리 처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성공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데 예.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지 않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정상회담은요, 일단 개최가 되게 되면은 결국 성공하도록 의제도 조율하고 예. 서로 호흡도 맞추는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아까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워낙 이제 사드 문제 등등으로 중국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의제 조율조차가 지금 그렇게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아까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잘 조율이 될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정부가 아직은 이제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나온 얘기로는 환경영향 평가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어디에서 나왔죠? 그거 이미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약속은 이행하지만 예.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 뭐 계속 소위 그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기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건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 생각은 지금 배치 자체를 철회하는 일은 없어도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그 국내법이니까. 그렇죠. 한미 합의가 국내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법 우선이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는 뭐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은 뭐 사실 외교적 기술적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3자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어떤 그 불신이 있다면 불신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예. 다만 그 위치를 옮긴다든가 기지를 옮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주에 배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말씀은 환경영향 평가는 국내법이고 그 우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말씀이 결국에 뭐냐 그
환경 영향 평가 상관없이도 예. 배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꼭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강경화 외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이것을 철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문 교수님의 판단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그렇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이른바 이제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필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에 좀 영향력도 행사해 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 미국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야박하게 나올 가능성 그런 건 혹시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중국이 목표가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 안정, 예.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중국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거거든요. 예. 비핵화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하고 협력을 아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소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급한 게 이제 대화인데 북의 입장을 오늘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일단 대화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북한도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중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4가지 노를 밝혔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북한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아주 화끈하게 대화에 나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래야 남북이 더불어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을 모든 외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국내적 정치 상황에 많이 이용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 와중에 좀 흔히 얘기하는 엉터리 근거도 많이 내놨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 분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FTA 문제라든가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한미 방위 분담만 하더라도 예. 주한미군의 급료와 무기라고 하는 건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외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방위 분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지금 또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간접비라고 해서요. 예, 협상 대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토지 공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그건 협상을 하면은 결국 미국 측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한 미군 사령관 브룩스라든가 전 주한미 대사 리퍼트 같은 사람들이 한국이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는 55%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하면은 서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얻을 수 말씀은 있다고 봅니다. 협상해서 혹시 우리가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그보다 줄진 않겠죠, 지금보다. 줄진 않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쓰는데요. 예. 인건비는 70%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100%에서 한국 노무자들 많이 채용할 수 있다면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경직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모셨으니까요.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군사훈련 축소 문제. 이거 지난번에 크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사실 미국 가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그거는 서로 교환할 문제가 아니다. 그 나름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들으셨을 테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좀 바뀌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건 대통령 법률가십니다. 예.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다음 우리 합법적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그거와 교환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협상이 대상은 아니지만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는 것이 없어야 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군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예. 또 한국과 미국은 협의해갖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 같은 것을 제고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동시 병행 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거겠죠. 예. 교환은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왜 그 다음에 점심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도도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녁인데요. 예, 뭐 이거저거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뭐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CSIS의 발언인데 그 후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교환은 안 된다. 그러나 동결해서 폐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미가 협의해서 예. 북한이 하는 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만 예. 그래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오늘 뭐 긴 시간은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명예교수였습니다.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 And hopefully it will be an equitable deal. It'll be a fair deal to both parties.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지난 주말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협상 거부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쪽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뭐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팀이 협정문을 중심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취재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정문에는 재협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협상을 반드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재협상은 우리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 나왔던 유력한 분석 그렇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미 FTA를 주도했던 네. 김종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재협상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이 통보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김 전 본부장은 거부하려면 논리가 필요하고 미국의 다음 행동에 대한 고려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김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협정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을 해서 지금의 협정을 이끌었던 당사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말이 사실인지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게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네네. 이 협정문이 한 700페이지 정도 돼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기존의 협정문을 바꾸거나 없애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이고요. 두 번째는 종료입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은 저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세부 절차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협정이라는 건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주무부처인 산자부에게 이건 확인해 봤는데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이 요청을 하고요. 그 뒤에 공동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네. 그 뒤에 여기서 수락 또는 거부를 결정하고 수락을 할 경우에 재협상에 착수해서 합의를 이루고 국회 비준이 되면 발효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절차를 재협상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최 후에 논의 단계에서요. 저 합의 이르기 전에 한국이 거부할 권한도 추가로 있고요. 그래서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산자부의 답이었습니다. 또한 저 마지막 국회 비준 단계에서 발효로 넘어갈 때 국회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거부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산자부의 일방적인 설명일 수가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 FTA 협정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FTA의 모든 위원회는 결정을 할 때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WTO에 따르면 저 컨센서스는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를 네.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재협상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저 공동의 개최라는 것 자체가 재협상의 착수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과 반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핵심은 컨센서스 같은데 협정문으로만 보면 이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한칠레 FTA가 발효가 2004년에 됐거든요. 그 뒤에 칠레가 다음 해부터 자국의 농수산물 수출을 늘려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의 재협상을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위원회 단계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11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재협상을 거부하다 11년 만인 지난해 수락을 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미국과 칠레의 경우를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FTA 재협상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는 건데 뭐 외교와 협상의 차원인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오늘 두 개네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달라지는 홍준표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예. 홍 대표는 2011년에도 그러니까 6년 전에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했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는데 소감이 어떻냐고 하자 6년 전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6년 이상 했으니까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하죠.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당대회도 이렇게 감자를 캐고 감자를 포장하면서 치르는 등 달라진 형식은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달라지지 않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다른 야당에 대한 공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반대 진영은 아마 통합될 것으로 봅니다. 바른정당 문제도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고 홍 대표는 계속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진보 대 보수 진영으로 크게 양대 그걸로 나누면 보수 진영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당 체제가 되면 보수 진영이 다 자유한국당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꼭 그 보수 진영이 다 자유한국당으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기도 했습니다. 예. 우선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우선 계속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나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강성으로 나갈 경우 제3당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 자유한국당이 만일 강성 또 좀 더 얘기한다면 막말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 바른정당에서는 은근한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 있던 지지가 더 떨어지면서 보수의 주도권을 바른정당이 다 가져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어부지리에 대한 기대를 바른정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원고 정유라입니다. 아,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지금 피의자고요.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되는데 그렇죠. 정유라 씨가 원고인 소송이 있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예.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되는데요. 바로 저 아파트입니다. 200제곱미터가 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를 지난해 9월 1일
정유라 씨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월세가 75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사실 정 씨는 저 집에 한 달도 못 살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독일로 갔습니다. 그 이제 그 10월이었으니까 예. 계약을 9월에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한 달밖에 못 살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1년이었는데 한 달도 못 살았죠. 예. 그래서 집주인이 손해가 좀 크다. 물론 조금 얼마 뒤에 새로 세입자를 구하긴 했지만 예. 소문이 안 좋게 나면서 월세도 많이 깎아줘서 구했고 그런가요? 예, 또 압수수색 때 집안에 좀 손실도 났고 이래서 이런 비용들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보증금 중에 5,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예. 예, 정유라 씨 측에서는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 아무래도 수사받고 있으니까 비용을 다 넘긴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예. 임대보증금을 다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예. 최순실 씨는 원래 강남에 빌딩이 또 있잖아요. 예, 이승 빌딩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빌딩입니다. 예. 시가 약 200억 원 정도의 빌딩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빌딩은 현재 법원에 추징 보전돼 있습니다. 예.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저 빌딩을 산 게 드러날 경우 저 빌딩을 매각해서 국가에서 다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사고 팔 수가 없겠군요. 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우선 최 씨 측에서는 공탁을 걸면 추징 보전금이 77억 원인데요. 이걸 걸면 사고 팔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또 공탁금도 너무 많다. 삼성에서 준 77억 원인데 이 중에 말값이 약 4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건 빼고 37억 원 정도만 추징 보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측에서 계속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저 건물을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현금 확보 차원이라기보다는 국정농단 연루된 빌딩으로 소문이 나면서 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만 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법 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장맛비가 오늘 밤부터 거세지겠습니다. 제3호 태풍 난마돌은 내일 새벽 서귀포 남쪽 해상에 접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제 다시 부활되는 건데요. 오늘은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